기공을 할까 생각 중이었어요. 사부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거하는지 몰랐습니다. 당시엔 기공 문파가 많았습니다. 그때 대학에 기공 동호회가 있었어요.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구나 생각했습니다. (1979년 3월 11일) 사천일보는 대족현에서 귀로 글자를 읽는 어린이 발견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곧이어 안휘와 북경시의 과학기술신문도 특이공능이 있는 어린이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호수에 떨어진 돌 하나가 일파만파를 일으키듯 기공은 급속히 중국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국에서 기공은 실로 오랜 역사가 있다. 화타, 장산풍을 위시하여 팔괘, 주역, 황제 내경으로부터 불도, 양가에 이르기까지 중국 5000년 문명의 역사는 지혜와 광명으로 가득했다. 이렇듯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찬란한 문화의 빛은 근대에 이르러서 퇴색을 거듭하여 왔다. 일찍이 천하를 호령할 듯 강대하였던 중국은 외세의 힘에 차례로 굴복하는 비운을 맛보아야 했다. 이런 연고로 중국인들은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근본이라고 여기기 시작했고, 서양의 실증 과학이 가져다주는 가시적 발전에 매료되어 자신의 위대한 고대 문화의 정수를 점차 잃어갔다. 특히 10년간의 문화 대혁명 중에는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낡고 미신적인 것으로 통렬히 비판받았으며 많은 문화유산의 맥이 단절되었고 심지어는 완전히 소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고대 문화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70년대 말 언론 매체에서 연이어 특이공능 사례를 보도하자 사람들의 관심은 즉시 그것으로 향했다. 在一个编辑部的屋子里头，当代编辑部那屋子里头。 제가 기억하기론 당시 편집부 사무실엔 한 7, 8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명한 작가 정의는 그가 친히 본 특이공능 현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가 우리에게 명함을 복원해 보이겠다면서 저더러 명함에 사인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이 펜으로 그 위에다가 제 이름을 썼습니다. 저는 그가 하라는 대로 그 명함을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서 아예 종이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부는 목구멍 속으로 넘어가기 같이 했어요. 근데 그가 제 입에서 그걸 도로 꺼내더니 그걸 손에 넣고 이렇게 말입니다. 둥그렇게 뭉쳐서 이렇게 굴리는데 갑자기 팍 하면서 두 손 사이에서 명함이 튀어나오지 뭡니까? 살펴보니 제가 사인한 글자가 그 위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말 고난도의 기술이죠. 저야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들과 절대 한패는 아닙니다. 제가 그걸 입에 놓고 완전히 못쓰게 종이풀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엔 그게 완전히 원래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고 제 사인까지 그 위에 있더라고요. 저로선 도저히 해석할 방법이 없더군요. 유물론적 세계관으론 해석할 방법이 없는 특이공능 현상이 출현하자 막스 레닌주의와 무신론을 신봉하던 중국 공산당의 고위층은 긴장하였다. 특이공능 어린이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간 지 채 2개월도 안 된 1979년 5월 5일과 18일, 인민일보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의 글을 실었다.
신문이 폭로 비판 기사를 잇따라 게재함과 동시에 중앙부처는 귀로 글자를 알아맞추는 현상을 선전하는 것은 과학에 위배되며 봉건적인 미신을 부활시키는 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곧이어 사천일보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기 비판을 하였고 당시 사천성의 당서기도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첸쉐선을 위시한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지지하였으며 학문적 각도에서 인체과학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였다. 과학자 첸쉐선은 기공의 여러 이론과 인체가 보여주는 특이功能이 인체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치를 담고 있으며 과학에 있어서 한 차례 혁명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 우리가 객관세계라고 일컫는 것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 차례의 비약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다. 1980년 2월 자연잡지 편집부는 상하이에서 제1차 인체 특이功能 심포지움을 주최하여 특이功能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시도하였으며 당시 중국 주석 호요방도 이곳에 전문가를 보내어 특이功能 현상을 검증토록 하였다. 호요방은 자신이 직접 쓴 글을 봉투에 넣고 봉한 다음 비서도로 그곳에 가게 해서 그들이 내용을 알아맞히는지 시험해 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곳 사람들이 글 내용을 알아맞힌다면 회의의 진행을 허락하고 만약 알아맞히지 못하고 봉한 것을 열기라도 한다면 그 회의를 취소시키라고 중앙에 지시했었죠. 마침 그 회의에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특이功能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몇몇 기공사들이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비서는 호요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공사들이 봉투 속에 무슨 글자가 있고 또 총 몇 글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보고했고 호요방은 자기가 쓴 내용과 맞아떨어진다고 말하면서 그 비서에게 봉투를 다시 가지고 돌아오라고 지시했었어요. 봉투에 봉해진 상태를 검사하려고 한 건데 정말 자신이 봉했던 상태 그대로였거든요. 그들이 봉투를 열지 않고 그 안에 글자를 알아맞힌 겁니다. 이 심포지움은 1979년에 한참 논쟁의 대상이었던 인체 특이功能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시도한 모임이었고 이를 기점으로 인체 특이功능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분수령을 넘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각계가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실험 결과에도 아랑곳 않고 비판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것이 과학적인 것인가 아니면 과학에 위배되는 것인가, 유물론적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 부합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와 대립되는 유심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것인가 하는 철학적 논리를 내세우며 비판을 거듭하였다. 당시는 10년간에 걸친 문화 대혁명이 막 끝난 때였고 과연 실천은 진리를 경험하는 유일한 표준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 전국적으로 열띤 논쟁이 진행되는 등 사회 각처는 새로운 분위기로 술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10년 동안 극좌 사상의 독해를 맛볼 대로 맛본 터라 위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비판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따지고 판단하기 시작하였으며 비교적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태도로 기공과 특이功能 현상을 대하게 되었다. 과거엔 모두들 특이功能같은 걸 미신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걸 보고 체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기공 열기가 불어닥치자 사람들은 기공이 정말로 특이한 작용을 일으키고 기공을 연마하면 몸이 아주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면서 병이 치유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본 사람들은 몸의 여러 가지 의학적 수치가 실제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신기한 공능을 친히 목격한 중앙 지도자의 한 사람은 호요방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과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령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였을 때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였을 때 모두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으며 역사적으로 새로운 학설을 옹호하는 사람이 생명까지 잃게 된 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론이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은 흔히 커다란 비언역의 전주입니다.
얼마 후 호요방은 기공과 특이공능에 대하여 선전하지 말고 그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하지 말며 비판도 하지 말라고 당 선전부에 지시하면서 아울러 소수 사람이 수련하는 것은 허락하라고 지시하였다. 1982년 4월 20일 당 중앙 선전부가 하달한 이 정책이 이른바 삼불 정책이다. 이것은 80년대 초에 유행했던 영화 소림사 시리즈 중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당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소림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렸죠. 제 친구들과 그 영화를 누가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내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전 정말 그 영화를 보고 또 봤어요. 그 후로 전 무술에 관한 책이나 잡지를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중국 무술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학교에 기공 동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공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도 열고 초능력자를 초청하여 시범도 해보이고 그랬어요. 그들은 중국 전통의학이나 경락, 주역, 팔계와 같은 것과 결부하여 기공의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명관, 인생관, 우주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공이 각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공을 수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기공의 신비한 효과를 연세가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수긍하였고 기공의 출현으로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문화대혁명 때 전 심신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80년부터 제 몸에 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전 당시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진찰을 받고 약을 타먹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치료가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당시엔 사회의 기공열기가 한창이었거든요. 공원이든 일터든 곳곳마다 기공이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기공을 수련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텔레비 프로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 나온 어떤 사람이 말하길 자신은 간암에 걸렸는데 의사 말대로라면 아주 짧은 시간밖에 살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위중했지만 기공을 수련한 지 3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죽기는커녕 건강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생각했어요. 간암까지도 나을 수 있다는데 난 아직 암이란 확진도 받지 않았고 설령 암이라 하더라도 간암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나도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말이죠. 이런 인연으로 저는 모든 희망을 기공에 걸고 수련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천문, 지리, 의학, 역학을 두루 갖춘 중국 대륙에서 기공 열풍이 일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 기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 문제를 속 시원히 대답해주지 못했다.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기공의 신비한 효과와 일부 기공사가 시연해 보이는 특이 공능은 기공에 한층 더 신비한 색채만 부여할 뿐이었고 사람들이 기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모호했다. 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먹지 않고 산다던가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공, 그리고 신체의 다른 부위로 사물을 보는 체감 공능 같은 거 말입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기공사가 어떻게 병을 치료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았지요. 그는 병 치료를 할 때 환자의 아픈 부위를 때리면서 탁 하고 발을 구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 이상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어요. 환부를 때리며 탁 하고 발을 구르고 나서 환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면 보통 환자들은 얼떨떨해하며 괜찮다고 대답하죠. 사실 그 기공사도 자신이 어떤 원리로 병을 치료하는 건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공이 한창 유행하자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공이 보여주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의 배경은 무엇인가?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기공의 전부인가? 그게 전부라면 난 이제 건강해졌으니 기공 같은 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기공을 보급하고 수련하면서도 그리고 그 수련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과학은 다만 그 과정과 결과를 관찰하고 검증해 줄 뿐 기공의 근본 원리와 그 존재적 의미를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기공 열풍을 타고 일부 사람들은 괴이한 것을 가르쳤으며 각종 명목으로 재물과 명예를 끌어모으는데 급급하였다. 기공은 날이 갈수록 괴이하게 변질되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에 자발공이란 게 유행이었습니다. 기공사가 사람을 유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서 뒹굴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때리게 하는 그런 거였죠. 어떤 나이든 부녀자들은 춤을 추고 뒹굴곤 했는데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보통 기공 대사들은 처음에 공법을 좀 가르쳐주고 나서 자신이 가르치는 기공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선 자신의 에너지를 수련생에게 좀 넣어주지요. 그들은 때때로 병에 물을 담아오라고 한 다음 그 물에 자신의 에너지와 메시지를 보내고는 그 물을 에너지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병치료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저도 병치료를 가르치는 기공학습반에 참가했었죠.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신선이 한 줌에 잡다라는 공법이었는데 그걸 배운 다음 한번 써먹고 싶었어요. 마침 고향에 갈 일이 있었는데 아픈 친척들에게 손으로 병을 잡아채는 흉내를 냈지만 아무 효과도 없더군요.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통했었는지 몰라도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기공 열풍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꾼 속셈을 드러내며 한미천 벌려고 난리였습니다. 가짜 기공사, 사이비 기공사들이 활개를 치면서 사람들의 들뜬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진짜 기공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무언가 특이한 걸 창안해서 이게 진짜 기공이다 라고 떠들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를 내보내어 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는데 잠시 효과를 보는 듯 하지만 진정한 공능이 없는 한 근본적인 병의 뿌리를 치유할 수 없고 단지 발병을 잠시 뒤로 미룰 뿐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사기를 쳐서 기공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기공마저도 타락해 갔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기공을 둘러싸고 혼란이 일고 여러 공법의 진위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1992년 북경에서 동방건강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 박람회를 방문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특이한 공법을 만날 수 있었다. 박람회가 개막되어 전시관들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젊은 기공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활기찼지만 아주 상스러웠어요. 전 단번에 그의 모습에 빨려들었어요. 그의 전시관을 살펴보니 노란색 옷을 입고 좌선하는 사진과 TV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하는 사진이 걸려 있었지요. 전 그때서야 바로 이분이 법륜공을 창시한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어 사인을 부탁했고 그분은 법륜공 창시인 이홍지 1992년 12월 21일이라고 써주셨습니다. 师傅就给我写这个法轮功创始人李洪志92年12月21号 박람회에서 이용지 선생과 그의 제자들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질환을 치료하여 주었다. 법륜공이 신통하다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널리 퍼졌다. 이 박람회의 총책임자 리루숭 선생은 이 박람회에서 법륜공은 제일 많은 상을 수상하였으며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탁월하였다고 평하였고 총고문 짱쇠 꾸이 교수는 나는 박람회의 총고문으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법륜공을 추천한다. 나는 이 공법이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건강한 신체와 새로운 정신적 풍모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1993년 4월엔 이용지 선생의 저서 중국 법륜공이 정식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이용지 선생은 기공의 연원, 공력과 공능, 기공치료와 병원치료, 정법과 사법 등의 주제에 대해 명확하게 논술하였고
공능은 연공인이 추구할 바가 아니며 공력은 심성으로 수련해내는 것이다 라고 밝히는 등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셨다. 이홍지 선생은 서두에서 내가 세상의 법을 전하는 큰 목적은 단연간 연공하여도 공이 자라지 않는 사람을 고층차로 이끌어 그들이 개호개해하여 모두 고층차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찾고 꿈꾸어 왔던 것이었다. 제가 당시 사부님을 처음 뵙고 법륜공을 만났을 때 전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건 마치 영웅의 아들딸이란 영화에서 노정이가 자기 딸을 찾아 헤매다가 노공인을 만났을 때 왕뚱 내가 마침내 당신을 찾고야 말았구려 라고 말할 때 그런 심정이었어요. 마침내 찾고야 말았다는 바로 그 확신 말이에요. 1993년 12월 법륜공은 특별 초청 공파로 93년 동방건강박람회에 초청되어 다시 그곳에 전시관을 열게 되었다. 이홍지 선생은 조직위원회의 일원으로 추천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법륜공이란 이름 하나 때문에 박람회를 찾았다. 93년 박람회는 그야말로 법륜공을 위한 박람회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륜공 전시관 앞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기타 공파 전시관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유독 우리 법륜공 전시관에만 사람들이 넘쳐날 지경이었답니다. 문만 열면 우리 전시관에는 순식간에 500~600명이 넘는 기다란 줄이 생겼어요. 한 줄은 오전 참가를 신청하는 줄이고 한 줄은 오후 참가를 신청하는 줄이었고 또 다른 한 줄은 사부님의 책 중국 법륜공의 사부님으로부터 직접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줄이었죠. 请师傅来签名，签《中国法轮功》这本书，因为当时只有这本书。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전시관들이 문을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저는 2~3명의 중년 남자가 한 할머니를 모시고 입구에서 우리 쪽으로 서둘러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등이 심하게 굽은 곱사등이었는데 그것도 일반 곱사등이 아니고 보니까 45도도 넘게 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허리를 구부린 채 아들, 딸들을 따라서 왔는데 바로 사부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부님은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는 할머니 등 뒤로 가서 자신의 가슴을 할머니의 등에 댄 자세로 할머니를 들어 올리시며 쭉 늘리시는데 할머니의 2 다리가 땅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런 자세로 한동안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쭉쭉 펴지면서 사부님께서는 노인한테 긴장을 풀고 몸의 힘을 다 빼세요. 자, 몸을 느슨하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 사부님께서는 둥글게 원을 그리시면서 걸으셨고 그 노인도 사부님을 따라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는 매우 컸어요. 사부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계속 할머니에게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나를 따라 걸으세요. 자, 허리를 펴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본 저도 아주 매우 흥분되었습니다. 사부님은 계속 미소 지으시면서 할머니를 보고 힘을 빼세요. 계속 걸어보세요. 허리를 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떤 TV 방송국이 와서 치료하는 이 순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중년 남자가 얼른 사부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아마 그 노인의 아들이었나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다 나았으니 말이에요. 사부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며 그에게 일어서세요 하면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사부님은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매우 평온하셨습니다. 하루에도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게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법륜공이 이 박람회에서 보여준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뇌종양, 심장병, 간염도 단번에 완치됐어요. 많은 마비 환자가 업혀오거나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갈 때는 지팡이도 없이 걸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부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고 어떤 사람은 진이나 북을 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 편지를 우리 전시관 옆에 붙여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법륜공 전시관은 항상 사람들로 만원이었죠. 이홍지 선생의 사심없는 공헌과 법륜공의 신비한 효과를 인정한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박람회에서 유일했던 주변 과학 진보상이란 최고상을 이홍지 선생께 수여하기로 결정한 동시에 가장 환영받는 기공사란 칭호를 수여하였다. 이렇게 법륜공은 찬란한 별처럼 모든 기공 문파 위로 우뚝 솟아올랐다.